투데이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일은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오늘 또 우리가 좀 걱정이 되는 날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나라 시장이 좀 전에도 뭐 얘기했지만 중국과의 연동이 좀 많이 되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위안화의 가치가 좀 강해지면 미국 증시가 설사 변동성이 좀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잘 버틴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간밤에 NDF 환율을 보니까 좀 1,300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질문이 좀 환율이 그래도 좀 안정을 찾아서 어제 뭐 1,290원대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오늘 1,300원이 넘어갈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환율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달라질 네. 것 같고 우리 시장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환율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200일 평균선이 1,310원이거든요. 1,310원. 그 상한선은 1,310원인데 3월부터는 환율이 안정화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환율은 위안화하고 프록시 통화가 좀 커요. 근데 위안화는 최근에 보면 뭐 미중 갈등도 있고 이런 여러 상황 중에도 중국이 괜찮습니다. 성장세에 있고. 지금 환율이 지난주에 반짝 급등을 하고 지금도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 물가 지수, 고용이 너무 잘 나왔어요. 고용이 잘 나왔죠. 51만 명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평달에 한 25만 명, 35명 선이었는데 근데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언제부터 올리기 시작했냐면 작년 3월부터예요. 예. 일반적으로 경제 지표에서 금리가 오르면 그게 언제 영향을 주느냐. 소비자들의 소비 경향에 한 1년 정도 걸린답니다. 작년에 미국의 그 GDP 성장률이 2.1%였는데요. 이 GDP 성장률을 같은 우리나라하고 성장률을 볼 때 우리나라 GDP에서 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4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작년에 2.1% 중에서 1.92%가 소비가 차지하는 GDP 성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연준이 뭐 금리 올리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순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금리가 오른 지 한 1년쯤 되면 그게 소비 행태에 반영이 되고 미국의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소비 물가가 평균 75%, 70% 선이었는데 작년에 80% 육박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금리 오른 것이 소비 행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마 3월부터일 것이다. 예. 자, 그렇다면 2월에 반짝 올랐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고용지수가 아마 떨어질 것이고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지표는 고용은 되게 좋은데 재밌는 건 미국의 임금이 안 올라요. 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지표를 보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나 그 소비 행태가 계속 갈 것이냐 저는 굉장히 어렵다 봅니다. 3월 이후부터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반짝 급등했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 물가지수, 고용 동향 이런 것들이 아마 3월부터는 굉장히 떨어지거나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 FOMC도 아마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게 0.5까지 가겠냐, 0.25 정도 가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부분 때문인 거죠. 예. 금리 오른 게 1년쯤 가면 소비에 나타나고 미국 GDP 영향에 작년에 한 80% 이상까지 차지한 것들에 대한 지표가 아마 반영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FOMC도 그렇게 섣불리 0.5까지 올리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자, 그렇다면 사실 환율은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세 가지 때문에 환율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결론적으로 환율은 3월부터는 굉장히 안정세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변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 200일 평균 상한가도 1,310원이고 이 세 가지 지수에 대한 안정화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보고 그렇다면 환율도 1,200원대에서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지 않겠느냐는 게 제 해석입니다. 그럼 집 나간 거에 지금 계속 맞들리고 있는 외국인도 다시 돌아온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재밌게도 외국인들이 지난달에 보면 그러니까 2월 달에 보면 주식시장에 5조 원이 들어왔는데 네. 정확하게 채권에서 5조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돈은 일단 미국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네. 뭐 돈은 정확한 거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여전히 빠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네요. 채권 시장은 정확해요. 금리 높은 곳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뭐 0.1% 높으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외국인들도 뭐 그런 시기라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도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차로 인해서 환율이 좀 불안해지는 거 그리고 1300 초반이게 되면 또 우리나라의 환율이 좀 매력적인 구간을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작년에 1450원 갈 때는 뭐 미국의 긴축도 있었지만 한국 내부에서의 자금 사정도 상당히 안 좋았던 뭐 한전채 발행하고 뭐 회사채 네. 소위 말해서 스프레드 벌어지고 이런 것도 있었고 중국이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그래도 소위 말하는 롤오버, 만기 차환 발행이 잘 되고 있고 중국의 경제가 그나마 좀 반등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긴축을 여기서 막 더 치고 나가기보다는 최종금리가 한 조금 25bp가 더 올라가냐 아니야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생각이 1310원, 1315원 넘어가게 되면 이 정도 오게 되면 또 차익을 위한 환차익을 위한 외국인 매수세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가격대다.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비싸진 않기 때문에 라는 생각에서 그동안 우리가 좀 뭐 2,450, 2,500을 못 넘어서 결국 오늘 소위 말해서 또 들어맞네 라는 생각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느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될지 알아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죠. 정부에서 미래 산업의 쌀은 데이터다라고 말을 하면서 데이터 관련주들이 어제 굉장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어디에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춰서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좀 데이터 관련주를 볼 때 이게 AI 관련주냐 순수 데이터 관련주냐를 좀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다. 지금은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도 급등한 것들을 보면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지난 1월 26일 날 그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 총리께서 먼저 한 50조 규모의 데이터 활용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걸 먼저 발표하고 나서 후속 조치로 어제 지난 2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화 시대에는 뭐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 쌀은 데이터라는 말로 이제 데이터주가 뜬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우리가 챗GPT로 굉장히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딥러닝이나 챗GPT AI의 기본적인 인프라는 데이터입니다. 맞아요. 그 데이터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지금 이런 대통령의 한마디로 급등을 한 주들을 보면 데이터 인프라주와 데이터 어널리시스주와 AI주가 막 뒤섞여 있어요. 물론 그걸 같이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AI도 하고 둘 다 하기 때문에 근데 데이터를 볼 때 저는 이 부분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 기업의 옥석을 가릴 때 여러 기업이 뜨지만 데이터의 첫 번째는 그 기업이 얼마나 데이터의 축적의 시간을 오래 가졌냐가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게 데이터 인프라주라면. 그렇죠. 그 데이터는 누가 오랫동안 스택을 많이 한 기업들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걸 한순간에 따라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인프라주를 좀 분리를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쪽으로 발전하는 알고리즘 기업들은 또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은 장중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 두 개가 막 섞여 있어서 네. 뭐가 데이터주고 뭐가 AI주인지가 막 일반 투자들 헷갈려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시에서는 다 데이터 관련주 다 떠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AI 솔루션 개발주 따로, 그다음에 데이터 비즈니스 개발주 따로 그 분리해서 보면 이게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내가 데이터 관련주의 섹터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분리해서 보면 한쪽이 내릴 때 한쪽이 오르고 이런 것들을 조금 분리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너무 섞여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도 계속 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챗 GPT랑 다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챗 GPT나 뭐 그다음 또 나오겠죠. 이런 것들의 가장 기본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인프라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데이터 관련주는 일종의 인프라주로 계속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특정 데이터에 어느 쪽이 강한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 저는 가장 먼저 뜰 수 있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만 저는 의료 데이터 쪽이 굉장히 관심이 의료 데이터. 네. 아마 이게 산업화될 때 가장 빨리 될 게 의료 데이터일 겁니다. 그러겠네요. 네, 의료 데이터. 웹 3.0의 기반도 의료 데이터가 될 것이고
그리고 헬스케어 시장 맞물리기 때문에 특히 뭐 신약 개발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가 이제 바이오까지인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데이터에 상용화할 수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보는 것도 굉장히 이 섹터에서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좀 주목해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챗 GPT 이 데이터 어저께 제가 공교롭게도 MS 아시아 총괄 이사님의 강의를 좀 듣게 된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뭐 저희는 이제 결과만 놓고 보니까 연초에 갑자기 확 올라온 갑자기 이제 챗 GPT 이런 얘기였는데 보니까 MS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물론 그렇겠죠. 네. 아주 오래전 뭐 거의 뭐 몇 조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해갖고 갖고 왔는데 거기서 하나의 어떤 슬라이드를 보여주는데 좀 인상이 깊었던 게 1억 명이 사용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하나요? 넷플릭스가 5년이었나 그렇고 뭐 인스타그램이 3년인데 챗 GPT는 뭐 지금 뭐 불과 몇 달인가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까지 빨리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라면은 이제 범용화 내지는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들 그리고 산업계 전반에 나올 수 있는 정책과 스타트업 내지는 뭐 우리 곳곳에 막 배어가는 그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를 것 같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지금 10년이 지났을 때 세상이 아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와 관련된 얘기들을 더 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또 반도체 얘기를 막 맞아요.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연산 능력이 저렇게까지 필요하면 반도체 메모리 더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이 연초에 인텔이나 이런 것들이 노이즈를 주면서 조금 안 좋게 봤는데 이거 챗GPT가 한편으로는 게임 체인저가 되면서 CEO를 자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두 가지가 뜨겠죠. 네. 첫 번째는 파운드리가 파운드리. 뜰 겁니다. 왜냐하면 그 특정 분야의 특정 목적용 반도체 필요하기 때문에 1월 달에 이미 TSMC가 매출액이 그 20% 육박하게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파운드리가 뜨고 이 파운드리가 우선 인프라가 깔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우리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호황 시절에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클라우드 때문에 클라우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한번 그 챗GPT로 인한 그 빅테크 트렌드가 한번 바뀔 때마다 클라우드 시장은 또 한 번 또 번역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한 거고 데이터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챗GPT가 1억 명 되는데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범용 데이터만 가지고 챗GPT가 뜨겠지만 제가 그래서 아까 의료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 이 시장이 발달하면 어떻게 바뀌느냐. 특수 목적용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받을 거예요. 우리는 의료 데이터만 축적을 해왔다. 우리는 산업용 데이터만 축적해왔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범용화되면 그 데이터가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특정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별도로 보고 AI는 워낙 이쪽은 워낙 큰 시장이라서 이건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밖에 못하는 시장이라서 별도로 보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좀 분리해서 보는 게 이 데이터 시장을 보는 한정 방법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가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최근에는 뭐 판결문도 썼다고 합니다. 어떤 판결문이요? 판사가. 네. 근데 아무도 몰라봤대요. 너무 잘 써서. 잘 써서? 네. 어쨌든 전체적인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 뭐 그게 성장이니까 그로 인한 우리의 뭐랄까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생각에서 종목을 좀 더 발굴하자라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아까 저희가 이제 그래도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과정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그리고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의 움직임도 좀 가팔라지고 있어요. 어떤 내부냐? 한국 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움직임들. 테마주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지금의 테마주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가야 되는 방향성의 테마주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잘 아실 거예요. 지배구조와 관련된 네. 부분들, 주주행동주의가 나타났을 때 최근에는 뭐 주주행동주의와 관련된 주주 제한만 받아도 주가가 들썩이기는 그 자체는 물론 그 종목에 대한 투자는 리스키하지만 이런 방향성은 맞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또 대표님이 이쪽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장 트렌드를 좀 보셔야 돼요. 왜 갑자기 주주행동주의가 물론 2015년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 엘리엇이라는 걸 우리가 접하면서 주주행동주의가 있구나.
뭐 버추얼 펀드, 뭐 헤지 펀드들이 특히 움직이고 있거나 뭐 많이 경험은 했지만 지금은 완전 이제 달라진 게 토종 펀드, 네. 그러니까 토종 헤지 펀드 그리고 토종 행동주의 펀드인데 시장상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2, 3년 겪으면서 이 자본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볼 때 MZ 세대들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약 1,000만 명 이상 늘어나면서 이 세대들이 새로 등장한 세대가 MZ 세대예요.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한 5년 전만 해도 주식시장 가면 은퇴하신 분들이 뭐 상황판 보고 앉는 게 이제 보통 우리 주식시장을 상상했다면 지금은 일반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시장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적극적인 투자자들의 하나의 탈출구가 행동주의 펀드로 바뀐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온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행동주의 펀드가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먼저 긍정적인 면을 보면 저평가된 주가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토로함으로 인해서 주주 가치를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효과들은 있죠. 예를 들어서 자사주 샀으면 빨리 소각해라 라는 그렇죠. 이제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왜 배당하지 않느냐 배당 많이 해라 요구도 할 수 있고 이런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걸 대표 주자로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앞서 말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또 부정적인 효과는 과연 이게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로 봤을 때 그 기업의 밸류 자체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은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ESG 열풍이 불면서 사실은 많은 뭐 기업들은 이쪽에 인바이오먼트 쪽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가버넌스 쪽에 방점 찍는 게 맞거든요. 그 특히 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가장 공격 대상이 어디냐면 가버넌스 쪽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제가 이제 통계를 쭉 뽑아 보니까 공격당하기 제일 쉬운 조건의 기업들이 있어요. 네. 어떤 기업들이냐면 오너의 대주주 지분이 20% 안팎, 개인 주주의 지분이 50% 이상. 그런데 유보금도 많고 기업이 괜찮아요. 이 기업들은 1차 타겟 대상입니다. 지금 SM엔트가 그랬고요. 네.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랬고요. 네. 네. 캐시플로우 좋고 돈 잘 벌리고 하는데 오너일가 지분이 20% 안팎이고 오너일가의 전행이 많고 개인 주주가 50% 넘어요. 이건 무조건 타겟 대상입니다. 배당 성능이 낮고. 그런 기업은 대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이 기업들은 제가 볼 때 앞으로 행동주의 펀드의 지속적인 타겟 대상이 될 겁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제한이라 공격한 게 2017년도에 8건에 불과했는데 네. 작년 기준으로 50건 넘었어요. 제가 볼 때 이 가속화는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자, 그러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뭘 보느냐? 주주총회 시즌이 있을 안팎으로 한 11월부터 12월 달에는 지금은 뭐 배당 났다 보고 이런 것 보지만 저는 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만 소팅을 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시장이 될 것이다. 단기간에. 에스멘트가 지금 2달 만에 뭐 물론 긴급 분이 붙었지만 2배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 제한만 하더라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주 제한을 한다는 거는 이미 그런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만 별도로 좀 소팅을 해서 캐시가 많이 모여 있네. 근데 대주주가 한 20% 안팎이네. 그런데 개인 주주가 한 50% 넘네. 이건 아마 분명히 타겟 대상입니다. 그럼 SBS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다음 타겟으로 언급이 되면서 어제장에서 거의 폭등을 했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유혹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유마시스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포기했잖아요. 거기는 왜냐하면 유마시스 같은 경우는 6% 안팎 지분밖에 없었고 그 유보금이 3천억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요구하니까 아예 엑시트를 해버리고 팔아버리고 나온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저는 굉장히 앞으로 많이 벌어질 것이다. 아마도 3월에 또 주총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네. 좀 더 많은 이슈들 그리고 뉴스들 그리고 네. 시장 자체도 3월부터는 뭔가 환율이 안정되면 뭐 지수가 그렇게 막 탄력 있게 간다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주주 환원 정책, 주주 행동주의 사실상 우리가 기업의 주인이 주주라는 인식이 이제 조금 더 강해지는 네. 타이밍으로 온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정체적으로 이게 정말
이 기업이 이런 주주 제한으로 주가가 올라왔는데 지속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이게 오히려 핵심이거든요. 지금은 유보금도 있고 그동안의 현금 흐름도 있는데 너무 배당 성향이 낮고 너무 오너 일가의 치중된 정책이었다라는 거에 포커싱이 돼 있는 거지 단순히 주주 제한만 받았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배당도 할 수 있고 현금 흐름도 만들 수 있고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 할 수 있는 기업이냐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3월 주총 시장에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이 자본시장에 그나마 뭐 과도기이긴 하지만 맞아요.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미국 시장을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고령화되는 시장은 분명해집니다. 아마 지금은 분기 배당하는 기업들이 믿게 되지 않지만 무조건 가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배당이 일종의 연금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자본시장에서. 미국이 이미 그러니까 월 배당하는 곳도 있습니다. 미국은. 예.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이 어떻게 가느냐 그 방향성은 분명하거든요. 고령화 시대로 가면 이 자본시장 결국에는 주주들에게 많은 환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지금은 MZ세대들이 들어와서 그러한 적극적인 역할을 막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를 대변해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과도기로 하고 큰 방향성 쪽으로 갈 것이다. 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종목 단으로 좀 넘어가서 앞서서 다음 타겟이 SBS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좀 들어가 봐도 좋은 건가요? SBS는 조금 더 봐야 될 거예요. 그렇게 뭐 SM이나 이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네. 네, 종목 단으로까지 내려가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투데이 분석 시간이었고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